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타임안과의 이종환입니다. 오는데 보니까 오늘도 엄청나게 덥던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음료수 챙겨가면서 오늘도 즐겁게 방송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눈앞에 번쩍 그냥 넘기면 실명이라는 주제로 망막박리에 대해서 증상부터 치료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실제 최근에 방문했던 환자 케이스인데요. 50대 건강한 여성분이셨고 평소에 뭐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번쩍거렸어요."라는 증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괜찮았으니 '아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 시력이 안 보이고 가려져서 병원을 내원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방문했을 때 상태에서는 이미 한쪽 눈에 망막박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오셨었어요. 이렇게 망막박리라는 것이 생각보다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무서운 망막박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망막이 무엇인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눈은 카메라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눈 앞쪽에 있는 각막을 렌즈에 비유를 하고 홍채를 조리개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역할하는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라는 곳에 실제 사진이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폴라로이드 사진에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망막에 사진이 찍히고 이 사진 내용이 뇌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망막이라는 구조를 한번 잘라서 즉 잘라서 본다는 거는 이 얇게 2 차원적으로 봤던 이 영상을 이렇게 단면을 보기 위해서 잘라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즉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망막의 단면 또는 측면 두께를 얘기하는데 즉 우리가 케이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보다 옆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층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채석강 한 번쯤 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퇴적층이 쌓여 있는 이 단층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망막도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를 망막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이를 우리가 망막박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보면은 이제 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지가 잘 붙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망막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측면, 즉 단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정상 망막 부위에 해당이 되고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 빨간색 부위가 망막이 여기서 원래 붙어 있던 부위가 떨어진 거예요. 이를 보고 망막박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막박리에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공 망막박리, 또 견인 망막박리, 삼출 망막박리 세 가지 형태가 있고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열공 망막박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공 망막박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열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멍을 얘기를 해요. 즉 망막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이 있다 이렇게 난 거예요. 구멍이 나고 이 유리체에 있는 공간 내에서 물이 이 구멍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열공 망막박리가 망막박리의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사진에서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 이런 호수에서 보면 이 호수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호수에 있는 물이 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사진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넣어 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안에 생기면서 바깥에 있던 물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망막이 붕 뜨게 되는 이런 형태를 열공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열공 망막박리는 고도근시나 후유리체 박리, 외상, 격자 변성 등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만 생기면 무조건 다 열곡망막박리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열곡망막박리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우리가 열곡망막박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이 유리체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 공간에 물로 박힌 즉 액화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잡아당겨지면서 찢어지면서 생기는 구멍,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열곡망막박리가 생긴다고 해요. 가끔 외래에서 이제 진료 보다가 우연찮게 발견된 구멍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멍만 있다고 해서 다 열곡망막박리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열곡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화가 있다고 해서 다 열곡망막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 눈 속에 노화가 되면 이 아까 가운데 공간을 유리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리체 공간이 액체로 박혀요. 액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액화가 되게 되면 이 실제 유리체의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 안에 공간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다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후유리체 박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끔 환자분들이 후유리체 박리와 망막 박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유리체 박리는 정상적으로 망막과 유리체가 서로 그냥 갈라지는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후유리체 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부위에서 망막과 유리체가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부위에서 유리체가 갈라지지가 않고 망막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지금 옆에 있는 화살표처럼 망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열공이 만들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고 앞서 우리가 유리체 공간에 액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속 공간에 물과 잡아당기는 힘과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열공,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서 열곡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흔히 또 우리가 열곡망막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고도근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에서는 주변부 망막 신경이 이렇게 얇아져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격자 변성 형태의 이런 구조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격자 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패턴에서 보이는 것처럼 격자무늬 있죠.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돼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근시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격자 변성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은 어릴 때 다 완성이 돼요. 근데 고도근시는 눈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미 망막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고무풍선을 한번 불어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풍선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점점 크게 불면 어떻게 점점 커지죠. 그러다 보면 고무풍선의 특정 부위가 얇아져서 속이 비쳐 보이는 부위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얇아져 있는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격자 변성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미 이런 데선 조직이 많이 얇아져 있다 보니까 구멍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격자 변성이 있는 눈에는 약 0.3에서 0.5%에서 망막박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견인망막박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견인망막박리는 앞서 봤던 열곡망막박리와는 다르게 눈 속에 구멍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이 눈속 공간에서 망막을 말 그대로 정말 잡아당기는 거예요. 꼭 줄다리기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망막 표면을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니 망막이 당연히 붕 뜰 수밖에 없겠죠. 이런 때 우리가 견인망막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뇨망막병증을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후기 합병증으로 이렇게 망막이 잡아당기는 견인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밑에 그림 사진이 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한 견인망막박리가 진행된 상태예요. 이렇게 하얗게 생겨 있는 게 눈속 공간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수축성 섬유 조직인데요. 이게 잡아당기면서 망막이 붕 뜨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미수가 망막병증이라든지
망막방 열공성 망막박리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출 망막박리라고 하는데요. 이 삼출 망막 또는 장액 망막박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망막이라는 조직 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맥락막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 어떤 특정 질환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2차적으로 망막 아래쪽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즉 이거는 찢어진 것도 아니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화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물집이 생기죠. 근데 이 물집이 생길 때 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밖에서 누가 잡아당겨서 안에가 붕 뜬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안에 이렇게 물이 차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삼출망막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삼출망막박리는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질환 또는 종양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즉 좀 전신 질환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룰 거는 열곡망막박리에 대해서 한번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그러면 망막박리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만 3천 명 정도 환자 수가 있었어요. 그에 반해 2022년도 되니 약 11만 5천 명 정도에서 망막박리 환자 수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연령별로도 우리가 망막박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사해 봤을 때 보통 20대와 60대에서 양봉형 형태로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0대에서는 약 10만 명당 7.7명, 60대에서는 10만 명당 23.8명의 환자 수가 발생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60대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유리체 액화 및 후유리체 박리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20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눈 나쁜 친구들 많죠. 어린 나이 때부터 안경 많이 끼고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이든 또 이렇게 점점 학력 우리가 책 보는 거 고학력화 되면서 점점 고도근시 유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20대 고도근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양봉형 형태로 망막박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 1.2에서 1.4배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요즘엔 좀 여성분들도 이제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일단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 좀 더 많은 게 발생하는 이유가 좀 더 활발하고 과격한 신체 활동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특정 직업군에서 눈 손상 위험이 증가하는 이런 생활 습관적 요인 때문에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망막박리가 발생을 했을 때는 과연 눈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앞서 제가 서두에 봤었던 최근에 진료받던 환자분처럼 이렇게 번쩍거리는 증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가 떠다니는 비문증이라고 날파리가 떠다니는 증상을 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눈앞에 뭔가 가려져 보인다 또는 시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증상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씩 어떤 증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정말 날파리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떠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눈에 뭐 날파리가 있나 해서 확 잡아봤는데 눈에 잡히지는 않고 또는 물을 봤는데 물컵 안에 날파리가 떨어졌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현상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가 잔뜩 이렇게 떠다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문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증이 생기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수많은 이런 떠다니는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사진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광시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앞에 번쩍번쩍 스파크가 튄다 또는 불빛이 보인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사진은 조금 동영상은 좀 과하지만 지금처럼 아주 심하게 이렇게 불꽃이 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광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비문증이 있는 상태에서 광시증까지 동반하게 되면 지금과 보신 것처럼 아주 현란하죠. 눈앞에 앞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런 형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태에 좀 더 망막박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야가 가려질 수가 있고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앞이 침침해지고 이런 현상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봤던 비문증과 광지증의 시야 가림 또는 시력 저하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특정 부위는 잘 안 보이게 되는 이런 형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런 망막박리가 인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망막박리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응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우리가 늦게 치료하면 할수록 망막이 떨어지는 부위, 즉 망막박리 범위가 점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망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 황반부를 침범할 수가 있고, 이런 황반부의 침범이 오래되면 될수록 영구적인 시력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망막박리가 발생을 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망막박리 치료 방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열공 망막박리 또는 견인 망막박리에 대해서 치료법에서 살펴보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출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먼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망막박리가 생겼는지는 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망막박리의 치료 방법은 주로 열공 망막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체 망막 유착술, 그다음에 공막 돌융술, 그다음에 유리체 절제술,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기체 망막 유착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 속 공간에다가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가스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스는 위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스가 갖고 있는, 즉 기체가 갖고 있는 표면 장력과 부력을 이용해서 망막을 다시 재위치시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런 기체 망막 유착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외래에서 수술적인 치료 말고 시술로도 가능은 하기는 하지만 망막박리 생긴 위치,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눈 속에 가스가 들어갔을 때는 비행기 탑승이 금지가 되고요. 또 고지대로 여행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 망막 유착술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많이 제한적이다. 아주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공성 망막박리에서는 공막 돌림술과 유리체 절제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공막 돌림술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우리 눈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눈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쵸? 검은 눈동자가 있고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보통 이제 결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막 아래에 있는 공막 때문에 우리가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공막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 사이를 지나가서 이렇게 실리콘 밴드를 대는 거예요. 밴드를 대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막박리가 요 아래쪽에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열공 망막박리는 찢어진 것과 잡아당기는 힘과 안쪽에 물이 있어서 세 개가 삼박자를 이룰 때 망막박리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조건을 끊어버리게 되면 망막박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이렇게 망막박리가 있는 시작된 부위에다가, 그러니까 찢어진 부위가 있는 데다가 지금과 같이 밴드를 이렇게 눈을 대는 거예요. 즉 눈을 한마디로 이렇게 졸라매는 거죠. 꽉 조여주는 거죠. 조여주게 되면 실제로 눈 속에 원래 잡아당기던 견인력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위를 이 밴드가 눌러서 막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수술을 공막 돌림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막 돌림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열공이 너무 크거나, 또 그러니까 찢어진 게 너무 크거나, 또는 찢어진 게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막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으면 이 밴드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에 유리체 절제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눈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망막박리를 유발하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씩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들어가서 이 액화된 유리체를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망막에서 잡아당기는 견인력을 잘라서 제거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찢어진 부위에서 그쪽에다 레이저와 냉동 치료를 하면서 망막을 닫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눈 속 공간에다가는 가스, 아까 기체 망막
유착술처럼 눈 속에다가 똑같이 가스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위로 뜨면서 찢어진 부위를 누르고 그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지금 기체 망막 유착술, 공막 돌림술 이런 것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유리체 절제술의 그 수술 빈도가 1차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눈 속에 넣을 수 있는 거는 가스 넣을 수도 있고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요런 이렇게 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찢어졌다고 해서 그 찢어지고 망막이 붕 떴다고 해서 그 아래쪽으로 무슨 풀칠을 하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망막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망막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즉 환자분이 수술 후에 얼마나 잘 엎드려 있어서 가스가 얼마나 잘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따라 수술의 성공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수술 후에는 환자분 스스로가 '내 눈을 치료한다.' 생각하시고 잘 엎드려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막 돌림술 또 유리체 절제술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흔히 이제 공막 돌림술은 조금 젊은 나이대 또 열공수가 적고 크기가 작을 때 주로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유리체 절제술은 교과서가 좀 늙을수록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연세가 좀 있거나 또는 열공수가 좀 많거나 또는 크기가 좀 많이 불규칙하게 배울 때 있다. 이럴 때는 유리체 절제술로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런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치료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치료는 당연히 우리가 망막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예방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우리가 비문증이라든지 광시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당연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 물어보면 "아 나도 그래. 나도 떠다니는 거 있어. 나도 뭐 번쩍번쩍하는 증상이 있었어. 근데 괜찮았어." 이런 얘기만 듣고 그래. 그럼 나도 그냥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망막 박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 꼭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눈에 망막 박리가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반대쪽 눈에도 망막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쪽 눈을 잘 검진하는 게 필요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시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 망막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망막 박리가 있는지 없는지 꼭 자주 체크를 해 보시고 또한 우리 내 가족 중에 망막 박리가 있었던 분이 있다. 근데 이런 망막 박리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족력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아까 말한 외상으로 인해서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혹시 눈에 다치지 않 눈 좀 과격한 운동이 있죠. 예를 들어 격투기라든지 그런 어떤 복싱이라든지 이런 거 눈에 충격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시에는 잘 보호 안경이라든지 보호 장구를 잘 착용을 해서 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눈앞에 뭐 떠다니는 것들 그다음에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증상들 또 시야가 좀 이상하거나 좀 가려져 보인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망막 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최근에 오신 분이거든요. 2025년 6월부터 뭐가 떠다니는 게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만 듣고 그냥 '나도 괜찮겠거니.' 하시다가 7월 초쯤 오셔서 "뭔가 앞에가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해서 병원을 내원을 하셨거든요. 이 사진에서 앉아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선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망막이 떨어진 부위고 잘 보게 되면 여기 화살표 보시죠? 여기가 지금 망막이 찢어진 부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 찢어지고 이 안에 있던 공간이 이 찢어진 곳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서 지금 망막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망막이 떨어진 부위예요. 그래서 단층 촬영을 해 봤을 때 이쪽 부위가 정상 부위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망막이 박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실제로 7월에 이제 진행을 했고 눈 속에 가스를 넣다 보니까 가스는 2달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진료 보셨을 때는 1 달이 좀 채 안 됐을 텐데요. 이렇게 눈 속에 아직 가스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도 보이는데 찢어진 부위에 레이저 치료도 했고 어쨌든 요 상태에서 단층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망막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게 굉장히 힘드시고 또 엎드려 있게 되면 눈도 많이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려요. 환자분 저 보러 오실 때 눈도 많이 팅팅 부어 있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렇게 오셔야 저는 너무 좋다고. 그래야 잘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잘 붙어 있는 상태로 지속되는 분이시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앞서 봤던 분하고 한 1-2주 차 정도로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고 과거에 백내장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오셨어요. 뿌옇게 보인다고 오셨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분은 앞서 분보다 조금 더 심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막박리가 이쪽에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단층 촬영을 해 보니까 밑에 선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날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직 좀 눈 속에 지금 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가 좀 보이기도 하고 단층 촬영을 하게 되면 망막이 이렇게 지금 다 붙어 있죠. 연세가 꽤 되신 분이셔도 잘 엎드려 있어야 붓는다고 하시니까 힘드셔도 되게 잘 엎드려 계셔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제 이거는 인제 수술이 이제 경과를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제 수술 전에 이렇게 망막박리와 찢어진 게 있었다면 수술 후에 나중에 인제 가스도 다 빠지고 좋아졌을 때 이렇게 망막이 다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심하게 망막박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망막이 찢어진 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보처럼 이렇게 큰 망막박리 그러니까 열공 사이즈가 있는 분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은 거 또 위에 작은 거, 작은 것들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제 요런 것들은 쪼금 더 신경 써서 인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열공 부위가 다 닫힐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망막박리가 진행돼 있어서 그 부위들을 다 치료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망막박리로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망막 표면에 망막 점막 또는 황반 주름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앞에 뭔가 좀 한꺼풀 씌어 있는 것 같다라는 증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망막 점막도 있으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망막박리가 진행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런 데도 얇아지고 찢어진 부위 요런 데도 여기 약하게 좀 있어서 이분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망막박리와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수술을 해서 약한 부위를 다 이렇게 레이저 치료하고 앞쪽에 있었던 망막 점막도 제거해서 깔끔하게 잘 붙은 그런 케이스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백내장도 좀 있었던 분인데 처음에는 시야가 좀 침침해지고 가려져 보이는 게 '백내장이 좀 진행해서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셨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백내장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망막이 찢어져 있는 망막박리가 있었죠.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드려서 백내장과 망막박리를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수술 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망막이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냉동 치료의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제 요 부분은 이제 젊은 분이에요. 20 대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위쪽 시야는 반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망막박리가 생기면 위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쪽 부분이 좀 잘 안 보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요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망막박리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망막이 찢어진 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쪽에 생기는 망막박리에 비해서 아래쪽에 생기는 망막박리는 생각보다 발견되는 확률도 늦고 그다음에 실제로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찢어진 데에 우리가 물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통 서서 생활하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다시 물이 좀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 밤에 누워 있잖아요, 잘 때. 그러면 다시 또 물이 들어갔다가 이 과정이 꼭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이 되면서 서서히 망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망막박리가 느껴질 때까지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망막박리가 있어서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해서 레이저 치료와 냉동 치료를 하고 다시 망막을 재부착시켰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멀쩡한 망막이 있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보면 실제로는 이분은 여기 아주 조그맣게만 붙어 있고 거의 전체 망막이 다 떨어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망막박리로 오셨어요. 오셨을 때는 거의 손가락
정도 구분되는 정도밖에 보이지는 않으셨었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찢어져 있고 여기도 찢어져 있고 옆에도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런 데도 잔잔하게 격차 변성 따라서 구멍들이 잔뜩 있고요. 여기 사진상에는 없지만 밑에 쪽으로도 격차 변성이 잔잔하게 있어서 지금은 진짜 요만큼만 붙어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좀 심각한 망막박리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수술 계획을 설명을 드려서 수술을 들어갔고 실제로 이제 찢어졌던 부위들을 다 치료를 하고 레이저로 감싸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막 어떻게 보면 눈을 살려놨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 수술이 끝난.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망막박리가 진행되도록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막박리는 실명까지도 볼 수가 있고 내가 보는 마지막 세상이 커튼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망막박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궁금하신 점 있거나 그러면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오너 7278님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라식을 하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의 손이 눈에 닿기만 해도 눈이 파르르 떨고 깜빡임이 심해져서 의사쌤이 스마일 라식을 불가능하다고 투데이 라섹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투데이 라섹은 제가 겁이 좀 많아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건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 스마일 라식이나 라식을 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망막박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선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면 물론 이제 환자분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반드시 앞에를 보고 있어야 돼요. 스마일 라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투데이 라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안쪽에 커팅을 한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를 우리가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고 투데이 라섹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그냥 라섹이긴 한데 이틀 만에 좋아질 수 있다 해서 투데이 라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레이저가 앞에서 상피부터 쭉 깎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라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스마일 라식도 그렇고 투데이 라식 또 라섹도 마찬가지고 환자분이 좀 잘 도와주셔야 눈을 막 자주 감고 눈을 이제 감아버리게 되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레이저를 발사할 때 중간에 레이저가 중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주 깨끗하게 수술을 하려면 레이저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이든 투데이 라식이든 간에 사실 겁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둘 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영님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도근시가 있고 비문증도 있습니다. 새로운 비문증이 생기면 망막박리가 걱정이 되는데요. 망막 변성이 생겼는지 어떤 검사를 알 수 있을까요? 고도근시가 있으면 더 자주 검사하라고 하셨는데 1년에 몇 회 정기 검진 받으면 될까요? 말씀하셨네요. 우선 우리가 이제 고도근시가 있거나 또는 이제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여러 가지 약한 부위가 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고도근시는 우리가 디옵터 상으로는 한 6디옵터 이상 또는 눈의 길이가 한 26mm 이상, 26mm 이상 좀 커져 있을 때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도근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 변성이 생길 확률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격차 변성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비문증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검사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려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한번 검사를 하시고 그 간격을 지속해서 경과 관찰 하다가 그래도 괜찮게 잘 유지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더라도 앞서 말한 비문증이 생기는 거나 또는 이게 번쩍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와서 검진 받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 에이카이트 2802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중에 왼쪽 눈에 염증이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52세이고 찾아보니 염증성 망막박리도 있더라고요. 삼출성 망막박리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정확한 검진은 다음 주에 받을 거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증상은 왼쪽 눈이 열감이 느껴지고 아픕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눈에 아무런 수술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일단 조금 많이 눈에 뭐 염증이 있다고 얘기 들었고 망막박리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많이 걱정이 좀 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제가 사진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삼출성 망막박리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보통 삼출성 망막박리가 생기게 되면 주로 망막 중심부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좀 어둡게 보이고 또는 사물의 크기가 양쪽 오른쪽 왼쪽이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물론 뭐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좀 어둡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색깔이 좀 좌우가 달리 보이고 좌우 눈도 크기도 달라 보이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우선 염증이 생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게 혈관성 염증인지 아니면 전신에서 온 염증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보통 약물 치료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가 반응하지 않을 때는 눈 속에다가 주사 치료하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어떠한 원인으로 왔는지 잘 검진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 후유리체 박리증으로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운동 피하고 있고 대중교통으로 버스보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요즘 손목에 염증으로 인해 불편해서 체외 충격파에 관심이 생기는데 해도 될까요? 충격을 가할 때 머리까지 떨리나요? 걱정이네요. 40대고 고도근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 건 노화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 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고도근시가 있을 때도 후유리체 박리가 빨리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충격이 됐을 때는요. 아무래도 후유리체 박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유리체 박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망막 박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망막의 특정 부위가 유리체가 강하게 부착되어 있을 때만 후유리체 박리에서 망막 박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심할 때는 꼭 이렇게 충격파 외에도 우리 눈 막 심하게 비비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하게 비비는 것만으로도 망막 박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눈에 충격이 가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 우선은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하는 거는 피하는 걸 좀 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질문 받아볼게요. 망막 점막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심하고 한쪽 눈 백내장이 심해요. 백내장 수술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투해영님이시군요. 네. 그래요. 일단은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망막박리 아까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망막 표면에 얇은 막이 끼는 거예요. 즉 주로 이제 황반부에 낀다고 해서 황반주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망막 점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여러 가지 시력이라든지 또는 망막에 우리가 휘어져 보이는 걸 그러니까 사물을 봤을 때 휘어져 보이는 것을 변시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변시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망막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수술하게 되는데 망막 점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백내장이 심하다면 백내장 수술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 추후에 망막 점막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통 망막 점막은 하루아침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염증성 반응으로 인해서도 망막 점막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망막 점막이 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먼저 수술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다음 안암동 구구님, 한 달 전에 공막 돌융술 받고 저번 주에 봉합 부위가 터져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재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불안해서 오늘 다시 병원 가서 망막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검사 후 집에 돌아오니 수술한 눈이 커튼이 친 것처럼 보이네요. 제 박리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망막 검진할 때 넣은 안약 때문인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지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은 수술까지 받으시고 많이 걱정되실 텐데 잘 치료되실 거라 믿고요. 우선은 이제 공막 돌륜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주변 부에다가 밴드를 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막막에 잡아당기는 힘을 완화시켜 주고 막막이 찢어진 부위를 닫아 주고 보통 이제 공막 돌림술을 할 때는 막막 하층에 있는 물을 빼 주기도 합니다. 이제 공막 쪽을 절개를 해서 그다음에 그 찢어진 부위에다가는 냉동 치료를 인제 같이 동반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막 돌림술을 했을 때는 눈 속에 그 아까 인제 막막 하에 이제 물이 찼던 부위의 물을 100%다 뺄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제거는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망막에 하에 아직은 물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남아 있더라도 물이 더 들어가지만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는 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봉합 부위가 터졌다는 이제 말씀이 공막 그 실리콘 밴드를 묶어 놨던 실이 끊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인제 결막을 우리가 다시 덮어 버리거든요. 그 결막 덮은 부위가 터졌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결막 부위 봉합사가 터진 거라면 그거는 다시 봉합을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인제 공막을 꼬맸던 부위가 우리가 인제 졸라맨다고 그랬잖아요. 실로 인제 꽉 졸라맸는데 그 부위가 좀 느슨해졌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쪼금 더 타이트하게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수술한 눈이 커튼 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아직 물이 남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안약을 넣어서 우리가 보통 산동을 하게 되는데 산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마 눈이 좀 커튼 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 물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물은 그래도 시간이 잘 인제 우리가 산동했을 때 보면 공막이 누르고 인제 공막 부위를 밴드가 누르는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인제 저희 안과 의사가 보게 되면 그 부위가 잘 눌려 있고 그다음에 찢어진 부위가 잘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혹시 또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무덥죠. 그 망막박리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길 수가 있고 사실 망막박리라는 게 한번 생겼을 때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망막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과 의사들 중에서 안과 의사가 봤을 때 되게 이제 응급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당장 오늘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망막박리가 만성적으로 생긴 건지 또는 급성으로 생긴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성적으로 생긴 거라면 정확하게 사실 수술 플랜을 짜서 계획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급성이 생겼을 때에는 황반부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침범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한 황반부가 침범할수록 또 황반부가 떨어질수록 우리가 눈 속에 손상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수술 후에도 시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전 수술 전 그러니까 망막박리가 생기기 전과 100%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황반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제 응급수술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제 망막 박리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인제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열공 망막 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공 망막 박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앞서 열공이 생기고 물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찢어진 거라면 이제 견인 망막 박리는 앞서서 안에 찢어진 거가 있다기보단 정말로 망막을 정말 잡아당기고 있어서 망막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인 망막 박리 같은 경우에는 공막 돌림술로 1차적으로 수술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리체 절제술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요. 유리체 절제술과 함께 동시에 공막 돌림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견인 망막 박리가 생겼을 때에는 사실은 시력적 예후가 우리가 열공 망막 박리 때 생기는 것과는 더 좋지가 않고 수술로 인해서 성공률 자체도 좀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또 이런 견인 망막 박리가 생겼을 때 눈 속에 가스를 넣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심한 형태의 심했을 때는요. 눈 속에 실리콘 기름이라고 하는 걸 넣게 되고 그렇게 기름을 넣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름을 넣었다면 나중에 추후에
기름을 제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좀 받아보겠습니다. 미래의 지향님, 고도근시의 실명 확률과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자, 고도근시에서의 실명 확률은 우리가 꼭 망막박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도근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근시가 심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의 길이가 뭐 26mm 이상 커져 있거나 또는 우리가 뭐 도수로는 한 6디옵터 이상 커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병응이 함께 동반된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적 근시, 지금은 이제 변성 근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병적 근시 또는 우리가 이제 변성 근시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변성 근시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망막박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에 있어서 그 신경 맥락막, 망막 아래쪽에 있는 맥락막 부위에 없어야 될 혈관들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것이 생겨서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고도근시가 있다고 해서 다 모든 분들이 실명으로 이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에서 격자 변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격자 변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격자 변성이 있어서 망막박리가 돼서 망막박리가 되는 게 아까 0.3에서 0.5%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고도근시가 실명으로 될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근시에 비해서 즉 근시라든지 정시에 비해서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도근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포도종이라고 해서 신경이 점점 좀 얇아지거든요. 신경이 이제 뒤로, 그러니까 너무 얇다 보니까 뒤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후포도종이 생기면서 신경이 얇아지고 또 얇아지면서 신경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얇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황반 변성에서 진행했을 때 신경이 얇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실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 의사 선생님이 눈을 크게 벌려서 밝은 빛으로 쏘아 보시더니 망막 변성이 생길 수 있어 레이저 치료를 권하셨는데 이건 뭘까요? 네, 일단 우리가 눈 속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눈 속을 살펴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막 부위를 살펴본다는 건데요. 이 카메라의 필름 부위는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부도 있겠죠. 근데 주변부가 그냥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이제 크게 벌린다, 즉 그러니까 산동한다는 얘긴데요. 눈에다 약을 넣어서 동공을 크게 이제 열게 되면 산동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눈 속을 직접 우리가 이제 의사가 이제 눈 속을 직접 살펴보게 되거든요. 밝은 빛을 쏜다는 건 이제 빛을 쏘면서 앞에 이제 렌즈를 대서 보게 되면 눈 망막을 직접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 위아래 상을 다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망막 변성이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망막 변성은 아마 주변부 망막 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 망막 변성은 생길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는 격자 변성인 망막박리가 있고요. 그 외에도 포석병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포석병변에서는 무조건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망막 아까 말한 격자 변성이 있을 때에도 이제 보통 이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격자 변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눈이 고도근시가 있거나 이전에 망막박리의 병력이 있었거나 또는 그런 가족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눈 속에 렌즈가 없는 무수정체 아니거나 이럴 때는 예방적으로 그 격자 변성을 치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이저 치료를 권고하셨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런 조건 또는 우리가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다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안 하고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병원으로 자주 올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나 원양 어선 타고 어디를 가야 돼. 난 1년간 올 수가 없어. 자주 눈 체크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레이저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 있어서 치료를 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격자 변성이나 망막이 찢어진 아니면
망막 변성이 아니고 실제로 망막이 찢어진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미세한 구멍, 열공이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가 나중에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나영님 아까 또 질문 하나 더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눈의 길이가 궁금한데 안과 가면 측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예, 안과 가면 눈의 길이를 측정해 줄 수가 있어요. 눈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는 보통 초음파를 이용해서 눈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24mm, 23mm, 24mm 뭐 요 정도 언저리 있다고 쳤을 때 보통 이제 눈의 길이가, 사실 눈에서는요, 눈의 길이가 얼마큼 늘어나냐에 따라서 근시의 진행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서는 눈의 길이가 1mm만 늘어나도요, 우리 눈의 근시 도수가 3디옵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눈의 길이만 봐도 이분의 눈의 길이가 엄청 도수가 근시가 되게 심하겠구나라는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30mm 정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30mm라고 하면요, 거의 도수가 한 18에서 20디옵터 가까이 되는 아주 심한 초고도 금시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길이를 그렇게 측정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 눈의 길이가 더 적겠죠. 더 짧죠. 보통 근데 그럼 아기 눈과 성인 눈이 당연히 크기가 다를 텐데, 그러면은 아기 때는 괜찮고 성인이 되면은 무조건 다 근시가 생겨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아기 눈의 길이보단 당연히 성인 눈이가 길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눈의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이 각막이라고 하는 이 각막 모형도 변형이 생기고 굴절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눈의 길이와 함께 같이 그렇게 조화롭게 맞아가면 눈의 길이가 좀 길어져도 근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각막에 비해 눈의 길이가 더 심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근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의 길이는 안과 가면 어디 안과 가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오늘 망막박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꼭 망막박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거든요. 눈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또는 뭐 떠다니는 게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번쩍거리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내가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괜찮다라는 거 확인 한번 받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에서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